내 청춘 다 바쳐 자식 농사 지었는데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내밉니다. 허망하고 외로움이 짝이 없는 내 신세 무엇으로 달래줄까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장성시킨 것도 모자라서 결혼 비용에 사업 자금까지,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줍니다. 하지만 자식을 잘 키워 호강을 바라지도 않았건만, 이 거친 세상을 손발 닳도록 살아내며 키웠건만 자식들은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평생을 헌신한 대가는 초라하고 외로움 가득한 나의 노년입니다. 여기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치매와 망상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에는 자녀와 손주들 모두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잊어버리셨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식사를 도와드려야만 겨우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잠시 정신이 돌아와 요양보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딸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록 똥오줌도 받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니 너는 참 예쁜 딸이구나.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임종 소식을 알렸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다 하지 못하고 쓸쓸히 운명하셨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할머니가 임종 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않은 채 사설 구급차에 어머니를 실어 곧장 화장터로 떠나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남겨진 할머니의 옷몇 벌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니 할머니가 비교적 의식이 뚜렷했던 시절 틈틈이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집 판 돈 1억 원은 큰아들이 가져감. 논 판 돈 5,500만 원은 작은아들이 가져감. 밥 한 돈 3천만 원은 딸 시집 비용으로 줌. 이제 남은 건 영감 묘지와 내 병든 몸뚱이뿐. 이제는 자식 3남매에게 더 줄 게 없어. 미안. 자식에게 신세 지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에게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고 배웠습니다. 이웃은 남이 아닌 사촌 같았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느라 하얗게 머리 세운 부모와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월은 장마철 도랑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이제는 1년도 못 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고 100세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노년을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 된다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집까지 자식에게 꼭 물려줘야 할까요? 대부분의 노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정작 본인은 돌보지 않습니다. 혹여 자식이 손가락질 당할까, 자식이 나를 버려도 이웃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혹은 자식의 욕심으로 내 재산을 다 주고 나면 그 뒤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상속받자마자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의 전화번호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부양해줄 자식이 없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고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임종을 맞는 이른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려면 부모를 버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노인들의 처지는 곤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해맑게 웃던 내 새끼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들을 짐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혹독한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일부 시청자분들은 제 생각이 순진하다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자식이 부모를 따르는 동안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둘 사이에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 줄은 겹쳐서 틈이 되고, 그 틈은 구덩이가 되고, 그 구덩이는 이제 서로 건너지 못하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원망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도 밉다 밉다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이 내려준 천륜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이 골짜기를 건너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올해 85살인 어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력가로 빌딩 한 채와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숨겨둔 현금과 주식, 투자금을 합치면 재산이 엄청납니다. 10년 전 할아버지는 늘어나는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친구 아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본인은 이 나이에 큰 집에 살아봤자 뭐 하겠나 싶어 아내와 함께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남매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찾아와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효자 효녀들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상속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대학에 간다거나 결혼할 때 혹은 약간의 사업 자금이나 집 살 돈을 도와달라고 하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상속받아야지요. 장남의 이런 짜증 섞인 푸념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상속을 안 해주시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상속하는 날이 바로 효자가 불효자가 되는 날이야. 우리는 이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 30년 일한 것으로 은퇴 이후 거의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그때부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의 노후를 위해 돈을 조금씩 따로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한 집의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살면서 가정 내 임종이 당연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돈을 벌려고 나가면 며느리와 손자가 병수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요양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갔다가도 호전 기미가 없고 병 수발을 할 사람이 없으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전처럼 효도 사상이 강하지 않더니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거의 필수로 요양원에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쓸 데가 너무 많아서 특별한 용도의 돈을 미리 빼두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따로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재정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서민이 벌 수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서 지나치게 돈을 쓰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교육비에 올인하게 되면 은퇴 후 무려 50년을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과연 자녀들이 그것을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자식들이 견디고 견디다 결국에는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내 인생을 즐길 수 없어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무한대로 해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에 대한 지원은 딱 대학 등록금까지만, 그리고 사교육비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 부모님은 현명한 부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이는 실제로 대학 등록금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식을 끊어낸 돈은 노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고 아이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의 노후 준비 자금 대책이 아닐까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무릇 뜬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이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나면 난 자리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조용해진 집 안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밥상을 마주할 때 새삼스레 어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젊어서 만나던 인연들도 살다 보면 10중 8구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강력하며 치명적입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서 가만히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외로움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독버섯은 두려움이라는 독을 은은하게 피워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불행한 노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서 잘못되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집니다. 너의 능력으로 번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고 타이를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집을 팔아 사업 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사랑했듯이 너도 그럴 거디라 믿고 내 돈 주고 용돈을 받으면서 손주까지 떠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다며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듭니다. 나의 헌신이 헌신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는데 믿을 사람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남은 괜찮은가? 가족보다 괜찮은 남은 있는가? 그리하여 인연이 아닌 사람까지 붙들어 봅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느니 무엇이든 붙드는 게 낫다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결국 그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남은 결국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외로운 노인이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어디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까, 큰 바위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인생을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도 말을 더 조심히 하고 아낄 것을 권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가족이건 이웃이건 생판남이건 확실한 내 사람이 생겨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자식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듣기 힘든 거친 말과 매번 불평불만을 섞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시니 자식들이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이 단순한 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몸도 마음도 약해져 좀 더 관심 가져달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부모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도
그것이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자식이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 했던가요? 아무리 사이 나쁜 부모 자식이라 해도 서로 언성을 높이고 원망한다고 해도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의 크기만큼 속으로는 서로 울고 있는 법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워서 상처를 주었는데 막상 상처를 주고 보니 피를 나눈 가족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에 내가 더 상처받아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부모님의 말에 자식들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하는 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구분해 보세요.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말을 조심히 잘 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고민되신다면 말을 할 때 다음의 7가지를 고려해서 말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7가지를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하나둘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타인을 향해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욕과 비하는 하늘에 대고 뱉은 침처럼 고스란히 내게 돌아옵니다. 둘째, 상대가 싫어할 말은 하지 마라.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연관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듯 그 지뢰관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예를 중시하며 나를 낮추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곧 열등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마음의 상처를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열등감이 불쑥 올라오면 정말 아픕니다. 암울한 상처의 딱지를 한 번에 떼어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그 상처를 굳이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차라리 내 욕을 했으면 했지.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미운 나의 가족이라도 남이 욕하면 화가 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따라서 본질과 아무 상관도 없이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이 대화를 통해 무언가 바꿔야 한다. 꼭 득이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섯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내 마음속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고 거절해야 하는 일이라면 당장 상대방이 실망할 수 있어도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일곱째, 비비꼬는 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가 내 마음의 평정을 깨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만나지 않거나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이렇게 7가지 말 비법을 알아두고 입을 열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다면
핸드폰으로 평소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만 멀쩡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와 함께 쌓이는 연륜이 없는 반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겪은 온갖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60대와 70대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 톰 크루즈와 양조위는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70대 노인들이 높은 산을 거침없이 오르며 이제는 외모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70대,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 라는 낭만적인 말이 울려 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아가 없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임플란트를 해놓고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이 고장나서 걷지 못한다면 인공관절 시술을 받아 걸을 수 있도록 치료받고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실컷 구경하고 귀가 안 들리면 돈 아끼지 말고 최고급 보청기를 구입해서 귀에 넣고 친구들과 많이 얘기 나누세요.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또한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많이 베풀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것이 노후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지막 삶을 즐길 수 있는 값진 투자가 아닐까요? 이것이 인생 후반 우리의 생생한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지금 같이 평범하게 노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최고 아닐까요?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누군가가 불러주면 번개처럼 뛰어나가고 내가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와 줄 그런 사람과 만나보세요.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것을 양껏 먹고 마시며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는 보장된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의 꽃이 화려했던들 무슨 소용일까요? 뒷방에 누워있던 노인도 일어나 움직이면 따뜻한 봄날이 됩니다. 그러면 구멍난 나무에도 꽃은 피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동네 목욕탕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며 노후 생활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껏 한참 써 내려오고 낭독해드린 이 말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과장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실제로 전부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리저리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 세월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지가 들어도 며칠만 지나면 의지가 흐릿해져 버리는 게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다 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고민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강물에 돌멩이를 계속 던져보세요. 어깨가 아프고 발목이 저려도 상관 말고 계속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결국 수면 위로 돌멩이 산이 서서히 솟아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싶다가도 말년 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되 만약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인생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어제의 일보다 오늘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어제 실패한 하루가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입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남은 인생을 양껏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즐기다가 어느 날 밤 내 집에서 잠들어 그대로 영면하는 것이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도록,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시도록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